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전 맞는 말인데? 아. 강명수의 굉장히 맞는 말. 홍길동도 아니고 기레기를 기레기라 하는데 누굴 탓하리. 그렇습니다. 호부 기레기를 화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 그 지구가 지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네, 순서를 확인 못해서 혼선이 있었다. 이 지정은 국장 정결사항이다. KBS를 고발하죠. 경제인들은 불법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뭐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 말. 가자! 듣다 보면 빠기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힌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씨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얘네들 그래도 괜찮다! 야 재밌다! 얘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정 작가님,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왜? 네, 안녕하세요. 잠깐 뛰는 거요? 갑자기 느낌이 지금 정 작가 느낌이야 지금. 브리카를. 네, 작가 정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까? 네, 뭐 그냥 공부했죠? 했죠.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뭐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옥미얼더미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오기정 기자가 왜 마스크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모르시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그러니까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다 사라져도 오기정 기자 마스크 써야 된다. 그 용도가 안 아니군요. 껴야 됩니다. 그 용도가 아닙니다. 네. 지금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옥 기자는 지금 옥 기자의 어떤 이슈는 이제 하나죠 지금.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정말 그 인테리어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옥이야. 매일 꿈을 꿔요. 한 2주 연속 매일 인테리어 하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 찾은 겁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 그럼 이제 찾아서. 행복의 나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보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 때마다 변수가 계속 생겨요. 고려해야 될 게 또 생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철거를 했는데 이곳까지 철거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철거가 안 돼. 그러면 디자인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하다못해 콘센트도 뭐 전기 스위치도 이걸 떼서 당연히 다른 데 전기를 따가지고 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옮겨지는 데가 아니야. 철근으로 막 박혀 있어.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원래 설치하려던 거를 다시 또 취소하고 딴 거를 또 막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그런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죠. 맞습니다. 인테리어는 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인테리어 하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요즘에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이섭이라는 그 테크 유튜버 그분도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못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벽지를 그냥 발라버리고 하여튼 그런 걸 당하셔가지고 영상에 찍어서 올리셔가지고 그분 이제 그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다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인테리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시 해주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과 그렇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갈등이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말 잘 못해요. 그런 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해버리면 이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치. 돌릴 수 없지. 아무튼 인테리어 잘하시는 분 정말 리스펙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서 행복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가 쭉 응원하겠습니다. 4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4월. 자, 강 기자. 네.
잘 열심히 일하다가 온 영등포회장 강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들기 같은 경우는 1, 2부가 영화 테넷이에요. 테넷. 시간이 거꾸로 흐르거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2부엔 사라져. 아, 걔는 재밌다. 아직 입을 안 찍었지. 2부를 우리가 지금 안 찍은 건데 찍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니, 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슈레딩거의 강병수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강병수인데 아무튼 얘가 좀 이따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끝까지 있을 거다. 이게 뭔 그렇죠. 소리냐? 강병수 이게 대리기 스타일이다. 그렇습니다. 강 기자는 지금 그 예전 같은 그 탐사 리포트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제 마지막 탐사 리포트를 언제 나가나요? 4월 18일에 방송 예정입니다. 4월 18일. 네. 4월 18일이면 이제 좀 뭐 재보궐 선거도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일상 뉴스가 전 좀 많이 나오는. 국민이 시사기획 창을 기다리고 있을 그 그렇죠, 무렵에 그렇죠. 전 국민의 시선이 시사계획 창 강병수 기자한테 걸로. 그렇죠. 아, 이거 제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뭐해? 그날이 그 새로운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아 그래? 런칭하기 바로 직전에 시사계 창이 나갑니다. 아 그러면 시사계획 창이 끝나고 새로운 그게 나오는 비평 거? 그렇다고 그거 그러더라고요. 되겠다. 4월 18일. 이름은 정해졌어? 몰라요. 아 이름 몰라? 네. 이름 그거는 정해졌는데 11시 하는 거야? 이름 정해졌는데 아직 그 풀하면 안 돼. 9시 40분에서 50분이니까 10시 반부터. 뭔데? 자 다음 청 기자. 저는 그날 또 두 개만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두 개. 현질에 대한 뭐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메이플 스토리 확률 그 사건. 아니 강병수 기자가 그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 강 기자가 재미가 없더라고. 강 기자가 재미가 한 게임 했더만. 한 게임은 못했지만 여러분 중학생 때는 다들 호르몬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한때 게임에 게임이 호르몬 때문에 하는 거야. 저는 게임 호르몬이 있어. 이게 그 중독에 가깝게 가는 거는 호르몬의 오케이. 장난감. 그래서 무슨 게임을 했습니까? 저는 리니지랑 고르고 골라서 찍느냐. 돈 거래를 했어요? 저는 돈거래까지 못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돈거래까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아니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바야흐로 2001년도 2001년. 그 디아블로 2 완전 초창이네. 완전 처음이죠. 저 법사 키웠고 디아블로 2에서 팔라딘 키웠고. 아 팔라딘 해머딘. 모든 사람이 질딘이냐 해머딘이냐. 모든 해머딘 사람- 했구나. 모든 사람이 질딘을 선택할 때 나는 내 역시. 소신대로 그래 해머딘. 맞아. 약간 그 PC 게임 초반에 황금도끼 느낌인데? 그 뭐예요? 골든엑스는 세가 게임 엄청 옛날 그걸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잖아요. 92년도에 제가 처음 했던 거 그 같아요. 오락실에서 하는 횡스크롤 액션 아. 게임이고 골든엑스라고 있어요. 물량 먹고 막 페르시안 왕자 같은 그 페르시아 왕자도 그렇지. 같은 세대. 스크롤 게임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스파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다 다음 게임이에요. 강병수가 리니셜 그 나이에 나는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는 내가 좀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렇게 그게 움직이는? 사회적으로 그거 하다 발작을 누가 일으켜서 초등학생이 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 그 블랑카가 지지직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광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난 다 알고 있지. 되게 그래픽이 조악한데 왜 그것 때문에 그러게. 그 그래픽을 보고. 근데 뭐 01년 말하는 거예요? 01년? 그쵸 2001년도. 그쵸. 그때 제가 재수할 때요 재수를 제가 00년에 99년에 거의 재수했으니까. 응. 그때가 이제 디아블로 2. 그쵸. 이 친구 이제 그 디아블로 끝 무렵이랑 그치. 리니지 처음 이제 막 나올 그쵸. 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래서 리니지를 했는데 리니지를 했는데 이게 이 호르몬 조절 안 되잖아요. 좀 안 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시험 엄청 못 봤어. 중딩 때. 중딩 때 강병수 기자는 공부 잘하는 강병수였나요? 잘 못했죠. 아 그때는 막 선행학습이 다 필요 없군요. 선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그치. 때부터 해도 서울대 갈 수 있군요. 할 때 시험을 잘 못 봐서 음. 성적표를 엄마한테 안 보여주고 책상 구석에 숨겨놨어. 그러고서는 이제 자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PC방이 그때 있었나? PC방이 있지, 있었죠. 있지.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PC방 지금 없어졌으니까 상호를 밝혀도 되는 버그는 없다. 버그는 없다. 진짜 버그는 없다. PC방에서 버그는 없다 PC방. 버그는 없다. 근데 더럽게 안 돼. 그 PC 게임이. 그래가지고 원래 1시간만 버그는 없는데 실행이 잘 안 돼. 이게 사양이 안 좋아가 안 좋은데 그때 디아블로 리니지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들어가져요. 아 그쵸. 그 문 앞에서 그죠, 여러분. 분들 예, 아실 그 거예요. 포탈 못 들어간단 포탈이 안 말이야. 열려. 이게 열려야 되는데 빛이 안 나와. 그래 닫혀 있어. 원래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딱 1시간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맞짱. 이 버그 때문에 이게 2시간 반으로 그쵸. 너무 늘어난 거야. 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만에 안 하고 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두 시간은 너무 무조건 하니까 해야 돼. 갑자기 날이 어두웠다는 걸 느끼고 어. 친구한테 나 빨리 가야 된다. 등골이 선리잖아. 그치. 본능적으로 느껴가지고
그 2층이었거든요 PC방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진짜 엄마 이렇게 퇴근하는데 쉣! 지금 제가 그게 2001년이니까 여러분 20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난 그 그때 그 순간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 보면은 와. 아니 저기 좀 제 근황이에요. 강병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걸렸어요? 뭐 뒤지게 맞았죠. 아 진짜. 어머니가 뒤끝은 없으셨나 보네. 진짜 깔끔하게. 앞에서 패고 뒤끝 없게. 싹 엄마, 까먹으신 모양. 엄마 미안해. 그 이후로는 그럼 게임 안 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여나갔죠.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딩 때 리니지를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딩 고딩 여러분 게임 열심히 하십시오. 롤 해도 서울대 갈 수 있고. 그럼 아니 근데 현질을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 하면 안 됩니다. 중딩 때까지 어쨌든 근데 현질은 안 했잖아요. 현질을 안 한. 현질 못한 건 돈이 없어요. 쟁점은 현질인데. 돈이 없었는데 지금 직장인들도 지금도 아직도 리니지를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억짜리 검을 집행검을 사는 거예요. 집행검, 양이지가 그 나이인데. 집행검. 자, 그래서 근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현질이 왜 모르냐 도대체. 이런 답답함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많은 분이 조언을 따뜻하게 해주셨죠. 아, 메일로? 되게 단계별로 되게 막 제가 이제 우리 공유했던 건데 좀 뜨겁게 깊이 있는 해주신 분도 철학적인 계시고. 설명까지 곁들여 주신 분이고 뭐 되게 좀 핀잔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분들의 심기를 제가 좀 건드렸었구나. 저는 그냥 이해를 못한 걸 표출한 것뿐이었는데 그 다시 한번 약간 좀 이렇게 좀 화가 나셨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 화내지 마세요. 게임을 무시하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 댓글도 있잖아요. 뭐 게임 아이템 하면서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기레기. 의욕이 없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하루 만에 이게 사람이 안 되니까. 하지만 고발을 나쁜 거는 고발해야겠다는 그런 건 있는 거였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그 받아서 지적을 받고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해봐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늦지 않습니다. 그런 근황이 있었고요. 네. 주말에 뉴스 준비하면서 잠깐 요 회사 앞에 이제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아주 그 영화 같은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막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오신 듯한 한복 입은 이제 저희 어머니 또래의 60대 어머님들 4분이 앉아 계셔서 이제 엄청 크게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커피숍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잠깐 앉아서 이렇게 들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음모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걸 맞추는 건가? 나는 맞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천약을 왜 맞냐? 막 아스트라제네카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맞고 있는데요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상들도 맞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계속 묵묵히 들었죠. 너무 그 음모론이 좀 정도가 심하고 본인들은 또 확신에 가깝게 막 비장하게 백신을 안 맞을 권리도 있어. 이거는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미쳐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다 좀 있다가 다른 일행 3분이 와갖고 7분이 둘러앉는 거야. 그거 안 되는데? 깜대죠. 방역 수칙은 다 무시하고 백신은 또 음모론으로 굉장히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코로나가 끝날려면 멀었구나. 저는 그게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더 영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현대상성이 떡상을 했어요. 준비했다 저거.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연옥 선배 드디어 부자 되는구나.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이제 저 사람은 좋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유럽 기자 모르시는 분 최근에 보시면 모르겠지만 정유럽 기자가 자기 인생을 현대상성에 다 걸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몇 년, 거의 3년 전? 주식 조롱의 아이콘이었잖아. 거의 지금까지 그래서 너도 어떻게 현대상성에 넣냐? H&M 어떻게 현대상성에 넣냐? 그런데 모두가 다 놀렸는데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성이 떡상해서 거의 혼자 테넷이었지. 테넷. 100%가 미래를 보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거꾸로 산 거야. 정영 기자 수익률 공개해 주시죠. 어디서 돈이 거기 없는데. 아니 내가 그때 다 처분했다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지금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지? 다 들었으면서? 처분했다고요? 그럼 못 본 거예요? 우리 오늘도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잖아.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언제 처분된 거예요? 처분한 지 몇 달 됐죠. 이것은 전망이 뭐 더 이상
더 이상 이거는 아니 그렇게 오래 갖고 3년 버텼으면 됐다, 이제. 몇 년 전보했다고요? 3년? 2010 우리 총선이 2016년이었나? 총선 개표 방송하는 날이었어. 나 지금도 기억나. 2016년이었어요. 2016년. 그럼 5년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갖고 있던 걸 왜 팔았어요? 아니 이제 어차피 안 오를 건데 뭐 돈도 네. 필요하고 다른 뭐 통장 깨기 싫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어차피 주식 투자 그 해도 별로 계좌를 안 열어봐요. 까먹고 있다가 조금만 그러니까 참 3개월만 더 존버하기 좋은 조건이긴 해. 근데 뭐 그래서 가끔 열어보면 이제 쫙 그 보이잖아. 쫙 우하양. 거의 뭐 스키 점프 하듯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할 때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하니까 웃을 수 있다. 이거 오! 남의 말하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냥 다 뭐 어차피 아휴 뭐 이거 계속 이러겠구나. 네. 4년 기다렸는데 그랬으면 뭐 4년 뭐 5년이지. 그럼 뭐 그랬죠. 아이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 그래서 거야? 언제 파셨다고요? 몇 달 됐어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그때 다 사실 다 거의 다. 그게 언제지? 그거 언제지? 난 좀 남아 있는 기억이 줄 안 알았어. 나. 올해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 선대생수 이렇게 된 지가 몇 달 얼마 안 됐어요. 그 최근에 막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떡상하기 시작한. 그리고 이제 우리 곧 아까랜다 2부에 출연할 시 서영민 기자 맨날 조롱하는 흠이 얼마 올랐네. 흠이 뭐 이러면서 혀를 차게 된다. 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까 그 어머님들이랑 똑같은 이게 왜 투자냐 어떻게? 빨리 가서 한번 입어. 이게 도박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정동혁 기자의 근황 여러분의 주식도 이렇게 존버를 계속 하고 계시다면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불쌍하다. 드립니다. 딱해. 4년 딱한 기다렸는데 사람이야. 몇 달을 못 기다려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그 CD 당첨자 제가 세 분이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분의 메일을 들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어허. 세 분을 더 모였어요. 안 왔어요. 끝내. 안 왔어. 끝내 안 왔죠 정 작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 그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선착순 빠밤 모든 인생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당첨된 세 분을 우리 작가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주소랑 남겨주신 분은 이제 한문학도 토마스님.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시은아님. 네. 그 다음 제이리님.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 분이요. 이렇게 세 분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송의 시점이 왔군요. 발송 시 맞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뭐 네. 갖고 사인을 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인 준비하시고요. 아 그리고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누구지? 김기아 기자님의 편지 기대합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랬어? 어느 분인지 알려주세요. 네. 아주 여기 계신 분 세 분 다 좀 약간 익숙한. 저는 되게 익숙한. 잘들 지내시죠? 시은아님은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토마스님 좀 가져오세요. 맞아. 토마스님. 레서 팬더 그림. 맞아. 제이지님도 그렇고 자, 하여튼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무슨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다들 대dik 영상 끝까지 보기로 약속. 오늘도 댐며들 준비가 되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댐며 듭시다잉. 네. 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요즘 뉴스의 홍수,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재보궐 때문에 워낙 뉴스가 많죠. 빠바방 터지는데 그 중에서 묻힌 뉴스 소개해주세요.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우리 강대석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저는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 받는다. 대학원생 노조는 일부 전진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박영민 기자의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속보군요. 예전에 경북대학교 실험실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대학원생분들이 다치시고 그런 일이 그때 있었는데 그 다치신 분은 화상 그때 심하게 입으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회복이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20대 여성분이었죠 또. 그 전신 입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대학 실험실에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이과 쪽 이제 맞아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산재 관련 아이템인데 이 실험실 폭발 사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당시에 2009년 12월에 경북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학 원생 김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또 부상도 부상인데 이제 그 뒤에 치료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맞아.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치료비만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훌쩍 넘게 그렇게 나왔었는데 뭐 교수님 그다음에 주변 동료들 이렇게 도와서 반 정도는 이렇게 좀 치료비를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모으긴 했어도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막막한 상황이다. 이게 억대였었죠. 그렇죠. 되고 또 그때 달린 댓글이 학교 입장에서 사실 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다. 맞아요. 이거 학교 아무리 학교라도 어디서 생기냐 이거 어디 예산을 딴 예산을 빼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 빼서 줘야 되냐 뭐 그런 댓글도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랬던 게 이 연구실 안전법에 학교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상 한도가 최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돈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학관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장 환경 이상으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폭발 상황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니까 실제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 이상으로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대학원생들에 대한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장치나 이런 게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 줄 만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박영민 기자가 공교롭게 썼어요. 그러네 담당했죠. 네, 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여서 그런가 기사를 써서 약간 어떤 진일보한 변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립기 유튜브에 달린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가 읽어주시죠. 3페이지 위에 대일기 유튜브에요. SA팍님이 대학원생 학생보다는 직장인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4대 보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학교 당국도 대학원생이 교직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대우해줘야 하거든요. 국내 대학들이 언제까지 이 수준에서 단 한 발도 발전하지 못할 건지. 다음에 이연주님이 실명으로 쓰셨네요. 대학원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연구만 하는 노예. 꿈을 담보로 넘나 가혹함. 참 저도 대학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이 정말 이 꿈을 담보로 가혹한 청춘을 보내는 게 얼마나 뭐랄까 힘든 시간인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고 그랬는데 문과는 사실 그런 쪽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과는 또 위험한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무튼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참 되게 신분이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근로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데 이게 또 취업 준비생도 아니에요. 대학원생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성인인 상황이고 주변에 자기 친구는 다 돈 벌고 있고 그리고 막 굉장히 뭐랄까 그런 신분의 어떤 불안정함에서 오는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맞아. 깔고 가거든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위험한 실험을 하는데 이거를 보상받는 게 되게 잘 안 돼 있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 동안에는 이제 잘 돼 있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이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연구원도 근로자로 봐서 충분한 수준의 이제 보험 그 부상을 입고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거여가지고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예상컨대 학생 연구원 10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10만 명이나.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 과제 수행하는 학생 연구자들이 모두 이 산재 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지위 받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되게 학생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학교 범위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거 산재 관련해서 댓글이 많지 않았거든요. 엄청 묻힌 뉴스였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 댓글 다는 게 왜 대학원생이 학생이냐, 왜 근로자냐, 이거를 왜 우리가 거둔 돈에서 해줘야 되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좀 계기로 뭔가 근로자라는 것도 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박하구만. 이제 사실 대학원생은 저는 뭐 문과라서 뭐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공계 특히 사고 많이 나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연구원 같이 살아요. 그렇죠. 연구원 연구원이죠. 살고 본인 공부를 하는데 본인 논문 쓰는 건 사실 교수의 논문을 이제 같이 이제 코워크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이제 연구원까지 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또 연구에 참여하는데 그 대가로 또 돈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RA라고 해서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문이과 가릴 것 없이 네.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쉬운 말로 해서 돈벌이의 기초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재를 키워내서 맞아요.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전 맞는 말인데.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나가서 미국 박스 따고 미국에서 정착하면은 뭐 인재 유출이니 뭐 그러니까. 인재 유출 못 막는다 뭐 어쩌고 막 그런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대학원생들을 그 연구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강명수의 굉장히 맞는 말. 자, 다음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겠어요? 네, 네이버의 DLAE 땡땡땡땡님이 대학원생 근로기준 관련해서 확실하게 못 받고 교육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져버려야 됨. 아무리 돈 벌러 간 게 아니라지만 지금 대학원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경우의 적태는 사실상 지도라는 이름의 노동력 착취. 물론 그렇지 않은 정말 제자들과 정말 인간적인 소통과 정말 진심 어린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훨씬 많다고 믿고 네.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포션을 모르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정말 끔찍한 교수님들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지. 모든 교수님이 다 모든 대학원이 그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사회가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 네.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우리 오근영재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 네. 대법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모욕죄 처벌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요 아이템은 묻힌 뉴스이긴 한데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또 네, 반응이 되게 핫했어요?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묻힌 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어떤 아이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6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6년에 정유 기자가 현대상선 샀을 때. 몇 소리예요? 근데 난 2016년에 4월이다.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네. 자동차 핫 이슈란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있나?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매거진에서 쓰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요. 잠깐만. 네.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라는 거잖아요. 어. MDPS를 옹호하는 제목이네. 네, 딱 들어도. 옹호하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네, 근데 MDPS가 그때 당시에 되게 이슈가 많았던 그 기능이었나 봐요. 기술이었나 봐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MDPS 결함 때문에 뭐 차를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을 안 해주고 그냥 무상 교체를만 그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그 기사가 MDPS를 문제가 많은 MDPS를 옹호하는 제목의 기사를 그 제목을 달고 그리고 기사 내용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그럼 좋은 거냐라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은 특별히 그 현대차 MDPS를 뭐 득이 어떤 점에서 득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 말하는 EPS, 소리. 그런 거를 상식 수준에서 그런 기사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독자가 댓글을 답니다. 댓글러야. 네.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되게 짧잖아요. 댓글 뭐라고 달았죠? 이런 댓글을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기자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자, 거기까지 이해해. 어. 화날 수 있어. 내가 현대차를 편드는 제목을 좀 썩기로 손이 어디 구독자 주제 댓글을 이렇게 나를 기레기라고 하니 화는 날 수 있겠죠, 그 기자님은. 근데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댓글러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이 댓글러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는 이거는 악플도 아니에요. 거기는 네. 안 가야겠다. 좋은 기자는 죽은 기자뿐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가는 커뮤니티에는 거의 기자는 그냥 다 죽어야 된다. 네. 사망해야 마땅하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순한 맛 중에 순한 맛이 이거는. 근데 이게 그때 순한 당시에 기레기라는 말이 한창 나오기 시작할 한창 뜰 때.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기레기라는 말이 처음 14년도 아니에요? 14년도 그런가? 맞아. 세월호 때. 네, 세월호 때 나왔던 때가 이제 세월호 때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쓰이면서 그러니까 2016년도 즈음에는 이 기레기라는 말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은 되게 우리가 되게 공기같이 만들고 있죠. 요새는 그러네요. 이제 기레기라고 안 하고 기덕이라는 기덕이라고 말이 그렇게 이게 뭐랄까 어떻게 하면 기자들이 더 기분 나빠할까 하는 연구의 결과. 피땀 흘린 연구의 결과죠. 네. 연구원생이 거기도 대학원생이 있나 봐. 연구를 하셔가지고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 이 댓글러가 져요. 그렇습니다. 모욕죄로. 네, 모욕죄로 3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벌금형이. 모욕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벌금 네. 30만 원. 그러니까 그때 1심에서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기레기는. 그래서 이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댓글 자체는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고 해서 이 댓글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이걸 그냥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약한 모습인데. 약한 모습을 보였어. 실망인데. 야, 네가 기사를 그따라 쓰니까 기레기라고 하자고 해. 아, 이분들 약간 한 발 물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니까 댓글러는 이 기자를 모욕한 게 맞다. 맞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내라. 벌금을 내라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여기 댓글 우리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읽어주시죠. 이거 두 개. 다음에 대니님께서 제대로 기사 쓰고 돈 받고 접대받고 기사 쓰지 마라. 길번님께서는 홍길동도 아니고 기레기를 기레기라 하는데 누굴 탓하리.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똑바로 일하던지. 그렇습니다. 호부 기레기를 화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잘 치고 들어왔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자, 2심에도 같은 판단이었나요? 2심도 같은 판단이었어요. 2심에도 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물음표를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견을 물은 거다라고 반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다른 댓글에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이런 댓글들이 이미 여러 개가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다른 독자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쓴 댓글이 아니라 그거는 너가 그 기레기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냐라고 해서 2심에서도 그대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별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재판에 가면은 논리적으로 엄청 논리적으로 왜 길게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 기사는 왜 그 앞에 그 빡세게 한 사람들은 고소를 안 하고 왜 이분만 고소했을까? 그러니까 요 건이 뭐 대법원까지 간 건인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따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참 이분도 대단한 게 30만 원 그냥 내고 말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뭘 댓글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있으면은 물론 내가 뭐 좀 억울하고 내 명예가 좀 실추된 거긴 하지만 30만 원 가지고 내가 댓글 이렇게 쓴 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거. 근데 이분은 끝까지 투쟁하신 거죠? 네, 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투쟁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뒤바뀌어요. 무죄 취지로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에서. 기레기라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했던 판단은 뭐냐면 기레기라는 말은 모욕적인 그 표현은 맞아. 맞다, 오케이. 모욕적인 표현은 맞는데 이게 형법 20조에 보면은 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 상규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회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쵸.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댓글 자체는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부이고 어떤 그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의견을 밝히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걸 부분적으로 사용한 거라면 그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부 기레기란 말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자기의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쓰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이건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레기라는 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국어 하자에 등재해야겠네.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그리고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기레기라고 이제 기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사의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흔히 쓰는 그런 거니까 이걸 지나치게 그렇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냐. 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네이버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으시죠. WOGH 땡땡땡님이 결론은 기레기가 기레기 짓해서 기레기란 말 들어놓고 개거품 물고 고소해서 대법까지 갔지만 기레기가 기레기 짓해서 기레기 말 들었으니까 무죄 판결 받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대법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요. HY96땡땡님이 기사를 쓴 한 개인이 아니라 기자인 개인을 기레기라 표현한 거지요. 기레기란 표현을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기자라는 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기자로서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에 비추어 얼마나 충실했는지 항상 양심의 판단을 구하라는 독자들의 경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번의 댓글 참 품격 있네. 그러네요. 품격 있네. 품격 있게 매기는 요런 댓글이 참 읽어보면 참 여운이 많이 남고 배울 점이 많은 댓글 같은. 그 정 작가는 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 내일 딱 기자니까.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약간 조금씩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 작가 봤을 때 이 판결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판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홍보성 기사를 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어찌됐든 방송사에 도움이 되든 신문사에 도움이 되든 솔직히 그거는 언론사의 사정이지 독자들이 알 필요는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홍보성 기사, 당연히 문제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 홍보성 기사를 써놓고 그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됐든 그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하고 독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레기라는 얘기 들었으면은 그거는 그 우리 언론이 자주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이야기가 위배되지 않지 않나요? 저는 좀 보면서 신기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지금은 이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 지금은 굉장히 그 기레기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기사라면은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정리하자면 표현의 자유다. 네. 그런 말 들어 싸다. 그 두 개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냥 언론사의 사정은 언론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뭐 광고의 문제든 뭐든 어쨌든 수익의 문제든 그거를 독자들한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쓸게 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이 인정한 기레기라는 말은 써도 그냥 법원도 아니야. 대법이 인정한 사회상계에 벗어나지 않는 표현. 여러분 기레기라는 표현을 정말 기레기 짓한 기레기에 쓰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에요. 무죄 취지 그러니까 대법이니까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잖아요. 대법은 이제 돌려보내는 거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이란 게 우리가 기레기란 게 사실 이제 선배들은 조금 그러니까 갓 기자를 시작했을 땐 이 말이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봐. 아예 없었지. 그러면 2010년에 없었지. 말이란 거는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그 기한 내에 야 옛날에는 기레기라는 말도 있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약간 이게 이렇게 법원까지 인정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 오겠냐? 안 오겠죠. 왜냐? 이거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코로나 같이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와 소명의식에 비추어 얼마나 충실한지 항상 양심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참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준비생일 때. 맞아요. 다음 아이템은 정혁 기자 준비했는데 이거는 무치 뉴스가 아니라 무치니까 뭐야 이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뉴스. 근데 뭔가 이거를 이 뉴스 하나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번 쫙 정리를 하면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혁 기자 준비를 싹 이렇게 정리를 시간대별로 준비를 해온 그런 아이템입니까? 자, 정혁 기자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게 오늘 갖고 온 아이템은 지난 일요일에 제가 진행한 뉴스에서 나갔는데 아주 뭐 역대급 특종 보도였죠. 현장 취재도 충실히 했었고 파장도 컸고 좀 선거 관련 보도라서 좀 사실 더 아쉬워요. 그냥 취재 어떤 과정이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서 제목은 오세훈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당시 경작인들의 주장을 이틀 전 9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측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오 후보의 장인과 큰처남인 송모 씨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 후보는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이죠. KBS가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접촉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3일 서울 내곡동 땅을 측량할 당시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입회한 사실에는 경작인들과 오 후보 측이 일치합니다. 한 명은 오 후보 장인, 나머지 한 명을 두고 경작인들은 오세훈 후보, 오 후보 측은 큰처남인 송모 씨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측량 결과도입니다. 측량 의뢰와 측량 날짜, 토지의 상태 등이 기록돼 있고 오른쪽 하단에 당시 직접 측량을 실시한 국토정보공사 직원 3명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공개돼 있습니다. KBS는 이들 3사람을 모두 접촉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2명은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측량팀장이었던 류모 씨는 취재팀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며 기억을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선글라스는 경작인들도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거짓말, 그 영감님하고 오세훈 씨가 키가 크지 않아요. 선글라스 딱 끼었는데. 류 씨는 선글라스를 벗어서 오 후보인 것을 알아봤고 먼저 인사를 했다면서 측량이 끝난 뒤 오 후보와 또 다른 입회인에게 도면을 놓고 결과를 설명했다.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 후보의 반응은 알았다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워낙 유명인이라 기억나지만 다른 입회인은 입회 서명을 받은 것 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측량 결과도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입회인 정보는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 당시 측량을 입회하고 서명을 한 사람은 큰처남 송모 씨라는 입장입니다. KBS는 입회인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결과도 원본 열람을 신청했지만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입회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내일 토지주가 측량 결과도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가 측량에 입회했다는 추가 증언에 대해서는 오 후보는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뭐 당시 측량 팀장이 오세훈 입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조금 맥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담당 기자 모셔야지 마땅.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송명희 기자 예전에 그 론스타, 그렇죠. 론스타 특종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리께 2번인가 세 번이나 이제 모셨던 기자인데 요번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에요. 오세훈 쪽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라 저희가 무시 못한 것 같아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보도를 통해서 고발에 대한 반박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건 그런 네. 이런 거구나 싶었어. 뭐 그런 것까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내곡동 땅 논란은 뭐 다 아실 테고 네. 그게 처음 나온 게 2010년 선거였습니다. 네. 당시 오세훈과 한명숙이 이제 붙었던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 제기했던 뭐 내용은 똑같아요. 처가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당시 50억을 보상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3월 9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9일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제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데 이제 내곡동 논란을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쪽이 뭐 이미 철진한 얘기를 곰탕 들고 왔냐, 네. 약간 뭐 조롱처럼 하면서 이제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곡동에 이제 처가 상속받은 땅이 이제 두 필지. 네, 그게 36억 원의 이제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재임 중에 이제 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돼서 36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은 해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네. 그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 네. 그리고 그 지구가 지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네. 2006년 3월 달에 이미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처음에 나온. 네, 뭐 우리 저번에 다뤘죠? 네네. 근데 이제 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제 일지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송명희 기자가 3월 15일에 이 두 가지 근거 중에 노무현 때 지정됐다라는 게 이제 취재 결과 사실이 틀려 먹었다. 음. 이 이제 저 서울시와 건교부에 협의 문건도 입수했고 당시 SH공사 주택국장도 만나서 접촉을 해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이제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공문서를 확인 못해서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해명은 당시에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임대주택단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이 이름만 바뀐 거지 원래 그 전에 돼 있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송유혜 기자의 보도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송유혜 기자 보도의 핵심은 오세훈 때 지정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 지정은 국장 정결 사항이다라는 해명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송유혜 기자가 당시에 그 전결을 했던 국장과 접촉을 했는데 그 국장이 전결사항이 맞았다. 그러니까 오세훈 쪽 해명에 뭐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26일이었죠. 이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는 이제 보도가 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오세훈 후보는 나는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위치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민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기 한참 전인 2005년에 이 땅을 측량하는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 네. 존재를 몰랐다는 그 땅에 오세훈 후보가 측량을 할 때 같이 있었다. 라는 것을 당시에 그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는 경작인들을 접촉해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재산 신고 때 재산 내역 신고할 때 이게 등록이 돼 있었는데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였는데 그건 약간 뭐랄까 약간 쿠션으로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그런 정도의 보도였다면 이번에는 직접 봤다. 그다음 본인이 측량할 때. 측량을 했다. 오세훈 후보의 모든 주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실 그렇죠. 내용이죠.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측량 현장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금요일에 나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KBS를 고발하죠. 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거기까지가 이제 주말 상황,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상황이었어요. 일요일에 더 한 발 나간 보도가 나갔어요. 경작인들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뒤에도 해명을 했잖아요. 경작인들은 불법 경작인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근데 경작인이 아니라 그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팀장도 있었는데요. 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작인들은 측량을 직접 한 분들은 아닌데 물론 이제 측량에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면 그 말뚝을 직접 네, 박으시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측량을 수행했던 곳에서 오세훈이 있었다 하면서 정확한 인상착의까지 얘기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경작인들과 인상착의가 같아요. 선글라스, 네. 점퍼, 뭐 흰 바지 백바지.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새로 완전히 이거는 국면을 바꿔놓는 증언인 거죠.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그리고 이 봤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 증언들의 내용이 다 일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일관되게 내가 그러니까 거기 2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작인들 주장이 나왔을 때도 오 후보의 장인하고 처남이 있었다. 처남 송모 씨가 있었다는 게 오 후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량 팀장 말은 장인하고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장인은 있었던 게 일치하는데 이제 송모 팀장인 송모 씨냐 오세훈이냐의 이제 네. 증언이 엇갈리는 증언이 아니라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오세훈 후보 쪽은 이제 이거는 뭐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국토정보공사가 그 측량을 했으니까 측량 결과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측량 결과도에는 2패인이 나온다. 그거 입수하면 끝이다. 그렇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오 후보의 그 장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패 서명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서류만 이거 나오면 끝이다. 니네 이제 기다려. 딱 기다려. 그리고 이제 국토정보공사 서울 강남 서초지사를 지난 월요일에 직접 방문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내곡동 땅 그 2필지 측량 결과도를 신청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네,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05년 땅을 측량할 때 오 후보가 처가 식구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은 오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오 후보의 장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후보의 처가는 오늘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결과도를 신청해서 입회 서명이 있는 기록을 받았지만 오 후보 측은 아직 이 측량 결과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을 신청한 사람은 오세훈 후보 큰처남 송모 씨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3일 뒤에 이뤄진 실제 측량에서도 장인과 큰처남이 입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큰처남은 입회했을 뿐만 아니라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국민의힘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도 오 후보 장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역시 땅 소유주 중 한 명인 오 후보의 작은 처남이 국토정보공사 서울 강남 서초지사에 직접 방문해 내곡동 땅 2필지의 측량 결과도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오후 5시 10분쯤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 후보 측은 당초 입장과 달리 측량 결과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오 후보 측이 받은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한 사람은 큰 처남이 아닌 장인 정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큰 처남 송모 씨가 입회 서명했다면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는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기억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오 후보 측은 큰 처남의 입회 서명을 주장하며 이들의 기억을 배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의 주장대로 송모 씨가 입회를 했다면 왜 소유주가 직접 입회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 기사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 썼는데 오후 5시 10분에 결과가 신청한 오세훈 후보 측의 이메일로 전달이 됐대. 자, 딱 기다려. 근데 공개를 안 한 거야. 아직 말씀이 없으죠. 그리고 우리 취재진이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주장과 달리 장인 종모 씨가 입회 서명을 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 후보는 장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서류를 직접 신청을 해서 입증을 해 보이겠다. 신청을 해서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장인이 입회 서명을 했더라. 라는 것까지가 월요일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명할 수가 있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입회,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어도 입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측량 갑자기 이게 얘기가 측량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지. 나도 몰랐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네이버에서 찐8땡땡님이
우리 어머니도 얼마 전에 80만 원 주고 측량하시던데 이게 범죄인가? 자기 땅에 뭔 짓을 하던 니네가 무슨 상관? 이분은 그냥 기사를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측량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런 댓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왜 측량한 거 가지고 그냥 뭐 물려받은 땅을 자기가 측량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태클이냐라는 식의 댓글이 많았어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도. 엠팍에서 그대랑님이요. 40년 전에 상속받은 땅에 시장도 아닌 시절에 측량 장소에 있었다 한들 그게 왜 문제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정혁 기자 설명 들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더 그랬던 게 최근에 그 CBS인가 YTN인가 인터뷰에서 이제 오 후보께서 이제 내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터뷰를 딱 보고 이게 좀 본인이 다른 해명을 준비를 빨리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본질 중에 본질이죠. 네, 왜 이게 본질인지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 용역에 착수하기 거의 직전의 시점이었잖아요. 측량이라는 것은 이 내 땅의 소유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김 씨는 몇 년 후 땅 주인이라며 남녀 2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날은 소작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김 씨 휴대전화에는 오 후보 장모의 이름과 번호가 입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측량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기록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측량 신청 접수, 사흘 뒤인 6월 13일 두 필지에 대해 측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해관계인, 즉 오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교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한 건 2006년 3월. 그러나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내곡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후보가 처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쯤 불법 점유자가 있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내 땅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 우리가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경작인들과 임대차 계약서도 그 당시에 썼다는 얘기가 이제 경작인들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작업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킹리적 가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이 되면은 내 소유 관계가 분명해야 보상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점도 그 시점이고, 그 측량 과정에 현장에 직접 갔다는 것은 이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 정황과 시점상.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라는 이제 그동안 주장을 해오셨으면 뭐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우리 그 금요일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일관되게 자기는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을 보상을 노리고 뭐 해제하는 신청 이 과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난 이 땅의 존재를 몰랐고 이 땅은 내가 그 위치 그 보상을 염두에 둘 만큼 내 이 관심사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와 달리 지금 이 내용과 달리 그러니까 본인 시장 재임 시절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틀린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공문서를 확인 못해 혼선이었다는 이 측량까지 개입했다면 그 말도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죠. 내가 정확하게 측량까지 개입한 그 필지를 그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그 적은 액수가 아니고 적은 평수가 아닌데 그걸 모른다?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본인이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현장 있고 없고는 모든 주장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해명도 계속 바뀌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서류로만 이제 우리 끝내자. 서류도 공개 안 하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댓글 보면 이런 댓글도 많아요. 아니 손해보고 판 거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은 그런 것도 처음에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지 않았어요? 손해를 보고 팔아. 그게 아주 초반 주장이에요. 초반 주장. 근데 그런 댓글은 이 전체 이야기에서 여기 빼고 여기랑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실 해서는 안 될 해명이에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다는 게 당시 시세에 비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지. 이 땅이 천문학적 액수 보상을 받은 건 팩트잖아요. 손해를 받은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저평가돼 갖고 원래 가치를 보상을 못 받았다. 그게 손해인데 내가 1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30억을 받았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죠.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선님 댓글 강경수 의원. 네이버 어디? 여기 8페이지 여기. 네이버의 선 땡땡땡땡님께서 그때 평당 200에 강제 수용 안 당했으면 지금 땅값이 얼마일지 생각해 봤니? 그리고 그때 따지기만 해도 20%는 더 받을 수 있던 거를 오세훈이 손해 본 건데 어느 미친 자가 내곡동 같은 금싸라기 땅을 강제 수용당하기를 바라겠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내곡동이 그 당 금싸라기 땅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 플러스가 금싸라기 땅이 된 거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서울시장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빼고 손해봤다고 보면 안 돼. 왜냐면 30 뭐 몇억 이거를 보상받는 그러니까 아예 0이었던 거지 그 전에. 그림벨트 0은 아니었겠죠. 뭐 그 밭 정도의 100원인 거를 아까 누구 댓글에 쓰신 것처럼 100원에 2,000원으로. 야, 엄청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어느 선배의 주가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받게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당시 시세보다 뭐 적게 받았다는 건 진짜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참 초반에 포탈에 참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에 뉴스 준비하러 왔을 때 사실 그 정치부와 우리 부도국장 요 지휘 라인이 술렁술렁 되고 있었어요. 이제 아까 우리 뭐 보안 얘기도 했지만 앵커인 저도 8시 저녁 8시에서야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했고. 그래서 그날 저 봤는데 없었어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리포트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거에 사인된 리포트가 딱 떴죠 갑자기. 그러니까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보도였죠. 근데 파장이 있죠 지금. 이제 저는 그 보도를 제가 이제 막 자세히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포털 뉴스에서 메인 화면에 그날은 제가 잠들 때까지 안 떴어요. 메인 화면에. 어디 포털? 네이버 다음 둘 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침 뉴스 한 번 더 나가니까 이제 그 아침 뉴스가 뜨더라고. 이제 뭐 우리 뉴스 자체 리포트 자체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지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침 뉴스가 메인에 전날 9시에 나간 건데. 이 댓글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그 다음 댓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이버 왜 9시 뉴스는 안 뜨고 이제 와서 그 전 뉴스가 아니라 아침 뉴스를 포털에 띄우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KBS 홈페이지에 뜬 기사,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기사 댓글은 별로 안 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포털에 통해서 포털이 유통이 돼요. 진짜 많이 달리면 몇백 개거든요. 이 10,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당일에. 그만큼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포털에서는 정말 메인에 그 다음은 아직까지 그 많이 본 뉴스 순위가 있잖아요. 그날은 안 들어갔었어요. 저도 좀 의아하고 많이 좀 서운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댓글도 왔어요. 커뮤니티에서 읽는 그 앵커가 앵커 멘트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또박또박 읽냐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막 어떤 댓글은 되게 약간 이제 되게 이 리포트의 이 기사의 어떤 무게감을 앵커가 좀 느낀 것 같다. 뭐 되게 비장하게 읽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좀 심정으로 그렇게 또박또박 이런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굉장히 무게감, 막 보안도 지켜야 되고 또 취재한 송명희 기자가 얼마나 좀
힘들게 취재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죠. 고발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보도인데 내가 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중독도가 높은 막상 그거 이슈인데. 그 씹는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내 스스로 씹지만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씹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랬었죠.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보도의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지금 화제에 오르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한 30분 정도 연욱 선배님 쭉 설명한 거 보면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냥 만약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면 확실한 그냥 그 증거만 하나 딱 내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악재인데 그러니까 선거라고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길어지면 안 되는 사안인데 왜 해명을 안 내놓지라는 의구심이 겹쳐지면서 이게 더 파장이 커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보는 내내 사실 처음 그 보도를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해명이 이해가 잘 안 가네 이 정도였는데 계속 지금 이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보도는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토론회 보고 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메인 주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도 뭔가 지금 계속 해명이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고 마치 막 언론이 특정 의도를 갖고 쓰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오고 가는 거는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공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뭐 KBS가 무슨 뭐 박용선 편을 들어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뭐 예전에 이걸 시작한 게 안철수 그 전 후보가 사퇴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KBS가 안철수 편이구나 뭐 이런 댓글부터 아주 이제 이게 쓰시는 분들 본인들의 어떤 생각대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니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알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건데 제보가 이게 그러니까 그 해명이 계속 다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행 상황 소개를 딱 깔끔하게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더 길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실제로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나갔으니까 제가 한 거죠. 네, TV 나간 내용 정도에서 저희가 또 관련 주변 이야기를 살짝 전해드리고 이 흐름을 한번 좀 짚어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 이게 뭐 더 구독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도 몰라요. 조금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건 뉴스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홉 뉴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럼 형님 로고 듣고요. 2부에는 이게 보통 대듣기가 아이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주에는 KBS 기사에서 주목받은 뉴스가 많아가지고 되게 고르기가 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2부에 다룰 아이템이 공교롭게 이 지금 오세훈 시리즈 1탄이 나간 날 나가서 물론 기사 자체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지만 더 반향이 클 수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운. 조금 밀렸어. 아쉬운.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카드 사장이 회의 속상에서 정말 개소리를 하셔가지고 개소리를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강경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해. 차라리. 근데 지금 가는 건 아니잖아. 가는 거 아니지. 이제 온 거지.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 테넷의 세계에 함께 빠지시죠. 테넷의 세계에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2부에 뵙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 빠밤. 고생하셨습니다.